네, 문재인 대통령이 본격적인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군 통수권 넘겨받고 총리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 인선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야 할 시급한 국정과제, 이번 청와대 참모진 인선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그리고 이상일 개건 해설위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민정수석인데요. 조국 민정수석, 우리가 그동안 알던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뭐 우병우 민정수석 때문에 조금 뭐 다른 일도 하나?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 조국 민정수석 어떤 수석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전 정권에서 민정수석은 아주 노른자의 자리죠. 예.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우병우 전 수석이 맹위를 떨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민정수석에서 검찰과 경찰, 국세청 그리고 감사원까지 또 국정원의 국내 파트까지 사실상 장악하면서 그것을 통치 하나의 권력기관으로서 통치의 근간으로 사용했고 그것이 문제가 됐었던 점이 나타난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국 교수가 임명됐다라는 것은 조 교수가 뭐 검찰의 인맥이 있겠습니까? 경찰의 인맥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좀 잠깐 모니터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권력기관을 독점하면서 관리하고 관장하면서 국정 운영을 하지 않겠다라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사표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 네. 그리고 조국 교수가 맡은 역할은 아무래도 대학에서 미국에서 형사법을 전공했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변혁 운동에도 했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라든가 검찰 개혁을 자기가 상당히 연구자로서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조국 교수의 임무는 문 대통령이 내린 임무는 검찰과 경찰의 개혁 그리고 각종 권력기관의 폐해를 막는 일을 할 것이 보여지는데요. 예. 일부에서는 조금 우려도 있죠. 과연 학자가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정치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여튼 검증대에 올랐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수석이 다 중요합니다만 네. 민정수석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동안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네. 짧게 몇 가지만 짚어보죠. 먼저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민정수석 검찰 수사지휘하는 자리 아닙니다. 네. 라고 바로 얘기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죠. 그동안 이제 민정수석은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 주변의 비리를 감시하거나 또 이제 인사 검증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주요 현안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향을 지휘하고 검찰의 사령탑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됐는데요. 예. 명확하게 선을 그었죠. 그래서 민정수석의 역할에 그 검찰의 어떤 관련성들, 옥상옥으로 기능하는 부분들을 배제하겠다는 얘기는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겠지만 검찰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을 구상하고 대통령 보필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수처 문제입니다. 공직자 비리수사처 지금 야당에서 그동안 계속 추진해 왔던 거지만 여당에서 그러니까 뭐 여야가 바뀌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했던 것 중에 가장 검찰이 제일 민감한 게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이거 민정수석은 뭐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네요. 그동안 여러 번 소신을 밝힌 적이 있고요. 또 검찰의 그 기소권, 그다음에 영장청구권 독점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명확하게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민정수석 기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검찰 개혁의 의지를 명확하게 한번 실현해 내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의 발현으로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짚어볼게요. 지금 검찰총장이라든가 임기제입니다. 검찰총장 임기제 얘기는 합니다만 지금 조국 민정수석,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어떤 그 법조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서서히. 네. 아니,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임기에 영향을 좀 미칠까요? 민정수석 조국 교수 임명이? 검찰총장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근데 새 정부가 탄생하고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는 표명하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총장이 과연 계속 할지 안 할지 그것은 본인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저는 좀 우려되는 것은 검찰의 저항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적 저항. 예. 뭐냐면 이런 비검찰 출신이고 실제로 자신들이 누려왔던 기득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검사와의 대화, 저는 그렇죠. 그 생각이 딱 나는데 이러한 저항들을 어떻게 누그러뜨리면서 합리적 설득과 그리고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또 조국 교수가 처한 아주 중요한 검증대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하나만 더 짧게요. 네. 조국 교수가 정치 안 하시겠습니까? 몇 년 전 얘기입니다만 저는 정치적 DNA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자, 과연 민정수석의 발탁이 정치권으로의 진입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상 정치권의 진입이라고 봐야죠. 예. 청와대에서 수석을 이건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그런 점이 우려되는 거죠. 과연 조국 교수가 학자니까 결백증이라든가 그런 걸 주장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권에 발을 들여놨으니까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연구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그런 예. 점들을 국민이 바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혹시 그때는 선출직은 안 나가겠다는 의미는 네, 저는 그런 의미로 읽힐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그동안도 과거에 보면은 역대 정권에 참여는 했지만 정권에 참여해서 본인이 그동안 꿈꿔왔던 어떤 분야의 그 개혁 내지는 어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참여는 했지만 그 이후에 원래 본업으로 돌아가서 정치권에 몸담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조국 교수의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이번 이제 문재인 정부 참여 이후에 선출직 정치에 참여할 것인지 아마 이 부분을 갖고 판가름 날 것 같은데 그동안의 이야기 속에서는 아마 오늘 그 이런 부분도 어떤 본인이 꿈꾸는 어떤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의 어떤 그런 것에 일조하고 싶은 그런 부분 속에서만 하는 것인지 나중에 이것이 어떤 현실 정치로 이어질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관심을 끄는 사람은 윤영찬 홍보수석입니다. 네.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왜 문재인 1번가 있었잖아요. 문재인 정책 쇼핑몰. 네. 이제 그걸 만들었던 사람이고 과거 뭐 동아일보 기자 네. 출신이었고 노조위원장 출신이기도 하고 뭐 네이버에도 있었고 어떤 형태의 홍보를 만들어 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제가 윤영찬 그 신임 홍보수석은 좀 개인적으로 좀 알기도 하는데요. 아하, 예. 상당히 중도 개혁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참여정부 때 그 외교통상부 장관을 했던 윤영관 전 장관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친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인물이고요.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커리어를 봤을 때는 정치권이란 언론계 폭로를 본 인맥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청와대 홍보수석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권력과 언론과의 관계, 권력과 국민 홍보의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하냐라는 문제. 이것이 개혁 정부로서 제가 보기에 상당히 중요한 논제라고 생각되는데요. 과거에 이정현 지금 전에 새누리당 대표가 그 홍보수석을 할 때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모 방송국한테 전화해서 이런 행태들이 있었습니다.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언론과 권력과의 관계, 그것은 저널리즘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윤영찬 수석이 좀 더 새로운 언론 환경을 재정립하는데 좀 일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사실 뭐 윤영찬 네이버 전 부사장이기 때문에 SNS 쪽을 통한 홍보는 그 동안에도 잘해왔고 앞으로도 그쪽은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대언론, 이른바 이제 보수 언론, 물론 동아일보 출신이긴 합니다만 보수 언론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을 할까? 이것도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조금 이제 그동안 사실 홍보수석이라는 자리는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부가 일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할 때 그 그렇죠. 비판에 맞서서 싸우거나 홍보를 해야 되는 최전선에 그러니까 전방에 서게 되는 위치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아마 언론하고 어떤 마찰점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정부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과정, 청와대 입장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기존의 이제 홍보수석과 좀 다른 관점을 본다면 그 주류 언론 이제 과거에 보면은 뭐 방송국이나 이제 중앙 언론사 출신으로 계속 임원까지 지낸 분들이 바로 홍보수로 오는 경우가 그렇죠. 많았죠.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이제 언론 관계들을 풀기 위한 어떤 포석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번 이제 홍보수석 임명자는 그 온라인 쪽에 이제 이동을 해와서 아마 쌍방향 홍보나 이런 부분 굉장히 지금 강점을 갖고 있는 분으로 보여지고요. 예. 뭐 홍보 방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자 한 자리만 더 살펴보죠. 총무비서관인데요. 네. 사실 뭐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는 사실상 안방마님이잖아요. 네. 어떤 자리인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번에 인사에서 지금 굉장히 주목해 볼 부분이 총무비서관의 그 이종두 기재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이 예. 이제 임명됐습니다. 관료가 왔어요. 예.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사실 청와대 살림을 관장하는 자리입니다. 그 여러 청와대 안에서 사용된 예산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내부 인사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자리인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의 가장 내밀한 어떤 그 그렇죠. 돈 씀씀이 예.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예. 그동안도 가장 측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수석이든 비서관이든 직급에 관계없이 그런 사람을 이제 임명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뭐 대통령이 어디 가서 누굴 만나고 무슨 돈을 썼는지를 그렇죠. 다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특수활동비의 사용 내역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번에 인사에서 이 지점을 보셔야 되는 건 어제 이제 그 비서실장에 임명된 임종석 실장이 투명한 청와대를 얘기했습니다. 젊은 청와대요. 근데 이 투명한 청와대에서 청와대 예산 사용 내역까지도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고려나 뭐 은밀한 내밀한 부분 없이 투명하게 가지고 가겠다는 원칙대로 가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총무비서관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년 보좌 뭐 그 정도는 돼야 했던 자리인데 물론 뭐 이재만 총무비서관 탄핵된 뒤에는 뭐 거의 뭐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네. 다른 얘기고 어찌 됐든 지금 그런 자리에 이런 관료 출신이 왔다. 이거는 정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역대 정권의 총무비서관은 워낙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뭐 검찰하고 또 가까울 수도 있고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여러 가지의 부패와 비리 혐의의 의혹을 받았던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관료 출신이 왔다라는 것은 뭔가 좀 투명하게 하겠다. 전반적으로 하여튼 어제 오늘의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는 우리가 그 우려했던 예를 들면 친노 핵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패권 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새롭게 좀 탈바꿈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국민 앞에 보이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와대 인선을 통한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봤고요.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듣고 대북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미국은 물론 평양도 간다. 물론 괄호 열고 여건이 조성되면 가로 닫고 이 얘기가 있습니다. 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 내용 먼저 직접 들어보시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평양에 먼저 가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했어서 그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정리를 이제 다시 한번 한 것 같아요. 여건이 조성되면. 하지만 플러스 서훈 국정원장 내정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앞으로의 문재인 대북 정책 어떻게 갈 건지 조금은 좀 보이는 측면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하여튼 남북 간의 문제를 고리를 푸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강경 정책보다도 뭔가 대화 협력 우선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을 표방한 거 아니냐.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내 우리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대외 우방국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팅을 주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과는 좀 배치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아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과 어제 첫 통화도 했습니다만 미국과의 관계와 워싱턴 포스트는 이미 뭐 문라이트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문샤인 전쟁, 문샤인 문라이트가 전쟁. 아니라 그러니까 햇볕 정책이 아니라 달빛 정책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되면서 한반도의 그 한국의 대한민국의 이제 대북 정책이 선샤인 햇볕 정책에서 이제 문샤인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영문 표기 성문 문을 아마 조합한 이제 합성어인데요. 그런 이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만 그러면서 내용 면에서도 아마 햇볕보다는 달빛이 조금은 이제 밝긴 한데 따뜻하진 않을 거다. 그래서 현실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을 내놓으면서 미국과의 어떤 이 공조, 마찰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그 뭐 북한이나 핵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과는 또 별개로 이번에 사드 문제에서 보였습니다만 굉장히 실리적인 경제적인 관점으로도 분명히 안보 문제에 대한 접근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결국 이 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국익과 안보와 또 경제적인 실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여러 가지 협상의 틀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조금 빠르게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 조율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제도 그래서 바로 그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과 30분간 전화 통화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그 조만간 정상회담을 통해서 시급한 조율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개선하겠다 그랬습니다. 햇볕 정책의 골자는요. 튼튼한 안보를 통해서 햇볕을 비춰서 북한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달빛 정책은 물론 성의 문을 땄습니다만 달빛 정책이 비추기만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외국 언론에서는 현실적인 재관계를 중요시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신중하게 접근을 할 거라고 예상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하고 일단은 한미 동맹의 굳건한 기조하에서 우방 국가의 국제관계 속에서 북한에 왜냐하면 김정일하고 김정은은 상당히 천양지차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김정일 때에는 대화 협력이 됐겠지만 지금 김정은과 과연 대화 협력의 테이블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저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뭐 대북 정책 좀 더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좀 다른 얘기를 하도록 하죠. 요즘 화제가 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부산고등학교, 뭐 여러 학교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게 1987년도부터인데요. 올해로 30년이나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대통령을 2번이나 배출한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아까 학교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그거 말고도 다른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2명이나 배출한 명당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먼저 남해안의 섬도시 경남 거제시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2번째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이 작은 섬에서 2분의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것은 정말 이 거제가 또 역사 이래 가장 위대한 도시라고 저는 생각하고, 문 대통령이 태어난 곳은 거제도 가운데쯤에 있는 남정마을인데요. 영화 국제시장으로 유명해진 6.25 전쟁 흥남 철수 때 부모님이 이곳으로 피난을 와 정착했다고 합니다. 3회 졸업생 김영삼, 25회 졸업생 문재인. 역시 2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부산 경남고도 경사를 맞았습니다. 경남고는 부산에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나온 부산고와 함께 전통적인 양대 명문고로 꼽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어제 하루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사진이죠. 1990년 즈음 부산 구민동 법원 앞 건물의 모습인데요. 변호사 문재인, 변호사 노무현의 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역시 대통령 2명을 배출한 건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왠지 임대료가 훌쩍 뛸 것 같은 느낌입니다. 대통령 내외는 소개팅으로 만난 캠퍼스 커플이죠. 법학과 72학번 문재인, 성악과 74학번 김정숙.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과 영부인을 동시에 배출한 경희대에는 이렇게 현수막까지 내걸렸다고 합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수감 생활을 하고 강제 징집까지 당한 남자친구를 뒷바라지하느라 마음고생이 심했을 김정숙 여사. 어제 취임식에는요, 한복 대신 꽃무늬 정장을 입어서 발랄한 영부인으로 주목받았는데요. 이제는 대통령이 된 남편을 지그시 바라보는 영부인의 미소가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소개하다 보니 어쩌다 또 고향 이야기, 또 출신 학교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지연, 학연에 얽매이지 않는 탕평 국정 운영을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네, 김정숙 여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원래 그 흔히들 퍼스트 레이디 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 유경수 여사, 고 유경수 여사 생각하듯이 좀 뭐 내성적이고 뒤에서 내조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다른 모습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그 퍼스트 레이디가 될 것 굉장히 같습니까? 딸하고 쾌활하다 그러죠. 그리고 경희대학교 캠퍼스 커플이고요. 그리고 프로포즈를 먼저 있는 사람에서 했다라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가 선거 시절에 상당히 어려울 때 호남에 직접 내려가서 호남 특보 역할을 했다 그러는데요. 하여튼 뭔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스타일의 퍼스트 레이디가 이제 연상되기도 하는데, 그러나 하여튼 뭐 대통령은 문재인이니까요. 영부인으로서 역할, 그런 부분들의 고유 역할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동안 이제 우리는 이게 좀 조용한 내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문화적인 그런 관습이 좀 있었는데, 뭐 꼭 물론 선출된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같이 나눌 수 있냐 이런 측면을 보면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 그런 게 아니더라도 소외된 어떤 계층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회적 약자의 문제, 이런 또 여성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영부인이 어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를 챙겨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 굉장히 좋은 점이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그 결혼 안 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아쉬움도 있었을 텐데 조금 더 활발하게 이렇게 아마 내조를 하는 영부인의 모습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미국은 힐러리 클린턴은 영부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뉴욕에서 상원의원도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대통령에 도전을 한 사람, 네. 뭐 국무장관도 있고요, 뭐 미셸도 있고요, 뭐 이런 그 전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뭔가 좀 새로운 영부인상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영아 그리고 이상일 YTN 개건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